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ERP 정보관리사 강의를 담당하게 된 권방현 교수입니다. 오늘 강의를 맡게 돼서 매우 여러분들과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많은 기업 현장을 다녀보고 있습니다만은 대기업이라든지 중견기업은 거의 대부분 우리나라의 모든 기업들이 ERP를 도입해서 활발하게 활용을 하고 있고, 중소기업도 기업의 규모가 조금 더 큰 기업들은 이미 80% 이상이 ERP를 도입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더구나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해서 빅데이터의 근원인 ERP 시스템이 기업의 매우 중요한 솔루션으로 활용이 되어질 것이라고 기대가 되어집니다. 이런 측면에서 ERP 정보관리사를 여러분들과 같이 강의를 하게 되어서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ERP 정보관리사 자격을 소개를 드리면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ERP 정보관리사는 국가공인 자격증입니다. 한국생산성본부에서 주관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ERP 정보관리사는 기업 정보의 핵심 솔루션인 ERP의 전문적인 인력 양성을 목적으로 합니다. 기업 내부에 그러한 ERP에 익숙하고 ERP를 잘 아는 그런 내부 직원들이 있다면 얼마나 기업의 업무를 진행하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여러분들께서 ERP 정보관리사 자격을 취득을 하고 기업에서 활동을 한다면 기업의 업무에 커다란 도움이 될 수 있는, 기여를 할 수 있는 그런 핵심 인력으로 성장할 수 있을 거라고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ERP 자격은 크게 4가지 시험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ERP 회계정보관리사 1급과 2급이 있고요. 그 다음에 ERP 인사정보관리사 1급, 2급, 생산관리전문사 1급, 2급, 물류정보관리사 1급, 2급 해서 총 4종목의 1급과 2급으로 해서 8가지 시험 형태로 구성이 되어집니다. 이 1급과 2급은 내용들이 조금씩 다 범위의 차이가 있고 깊이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1급을 4종목을 따든 또는 2급을 4종목을 따든 상관없이 한국생산성본부에서는 ERP 마스터라는 자격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의 전반적인 영역에 대한 ERP 적용의 기본적인 소양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인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ERP 마스터라는 자격을 부여를 합니다. 그리고 취업 추천이라든지 또는 ERP 강의를 주도할 수 있는 강사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활동을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고 있고 또 활동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회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들께서 ERP 마스터 자격증까지 취득하시는 것을 한번 도전을 해보시기를 권고를 드립니다. ERP 자격증 시험의 합격 기준입니다. 시험은 1급과 2급으로 해서 4가지 종목으로 진행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1급은 2급보다는 좀 더 그 시험 범위가 깊고 그리고 조금 더 추가되어지는 과목이 있습니다. 1급, 2급 공이 이론형 시험과 실무형 시험으로 해서 진행이 되어집니다. 1급의 합격 기준은 이론형 시험과 실무형 시험의 평균 점수가 70점 이상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과락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론형이나 실무형이나 한 과목이 60점 미만으로 점수를 받게 되면 평균이 70점을 넘더라도 합격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론 문제 같은 경우에는 시험 구성이, 시험 형태가 단답형 시험과 객관형 시험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반면에 2급 같은 경우에는 역시 이론형과 실무형으로 구성이 되어집니다만은 평균 점수가 60점 이상이면 합격입니다. 역시 여기도 과락이 있고 과락은 40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론형 시험은 객관식으로만 구성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시험을 볼 때는 컴퓨터를 이용해서 시험을 보고요. 그 컴퓨터들이 전부 다 그 시험본부에 인터넷으로 연결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험 답안을 컴퓨터에 입력을 하면은 바로 서버에 저장되어지는 형식으로, 그래서 RBT 기반의 그리고 컴퓨터를 이용하는 CBT 기반의 시험으로 진행이 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의 강의 목차입니다.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과 같이 경영혁신과 ERP라는 과목으로 강의를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경영혁신과 ERP라는 이 과목은 회계정보관리사나 또는 생산정보관리사, 인사정보관리사, 물류정보관리사의 공통 과목입니다. 그래서 공통 과목으로서 ERP에 대한 개념을 얼만큼 이해를 하고 있는지, ERP의 어떤 기술적인 변화나 트렌드를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있는지 이런 지식을 평가하는 항목입니다. 그래서 회계나 인사나 생산이나 물류나 시험을 보든 간에 어떤 시험을 보든 이론적인 부분의 앞부분은 항상 경영혁신과 ERP라는 공통 과목으로 시작하게 되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측면에서 그 공통 과목인 경영혁신과 ERP의 내용이 어떻게 구성되는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영혁신과 ERP의 전반적인 내용에서 ERP의 개념을 비롯해서 기본적인 개념을 살펴보겠습니다. 다음으로 ERP가 기업에 어떤 형태로 도입이 되어지는지, 그리고 ERP의 특징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네 번째로 ERP가 기업에 구축되어지는 과정이 어떠한지를 살펴보고요. 최근에 ERP의 기본적인 기능이 확장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장형 ERP라고 하는 내용의 구성이 어떠한지, 그리고 4차 산업혁명이 이제 시작이 되었죠. 그래서 이런 4차 산업혁명이 또한 ERP의 기능에 변화에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치고 있고, 그래서 앞으로 차세대 ERP는 어떤 기능을 가지게 될 것인지 등등을 같이 여러분들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영혁신과 ERP를 살펴보겠습니다. ERP의 개념인데요. ERP라고 하는 것은 엔터프라이즈 리소스 플래닝의 약자입니다. 우리나라 말로 굳이 번역을 하면은 전사적 자원관리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미국의 가트너 컨설팅 그룹이 있습니다. 아주 세계적인 유명한 컨설팅 그룹인데요. 이 기업에서 ERP를 정의를 하기를 기업의 기본적인 기능인 인사나 재무나 회계나 생산이나 물류나 구매 관리 등 이런 다양한 업무들, 특히나 이제 기업의 외부에 있는 공급망에 포함되어 있는 외부 기업들까지의 어떤 업무의 거래 관계, 협력 관계들을 실시간으로 통합하는 그러한 시스템이다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용어들이 나오지요. 실시간으로 통합을 한다든지 이런 용어들은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은 이해하시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겁니다. 조금 뒤에 우리가 그 관련된 챕터에서 그 내용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업무들이 서로 통합이 되어졌을 때 기업은 업무 전반을 통합해서 관리하고 운영하는 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통합하고 운영하는 거 관리하는 데 겪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해소해 주기 위한 통합 정보 시스템이 ERP다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ERP라는 개념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RP, 엔터프라이즈 리소스 플래닝의 한 글자씩을 따져보면은 엔터프라이즈라고 하는 기업이 있고요. 리소스라고 하는 자원이 있죠. 플래닝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계획이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만은 관리 업무랑 관리라고 하는 용어로까지 확장해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ERP의 처음 엔터프라이즈라고 하는 것을 우리나라 말로는 전사적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기서의 전사적이라고 하는 뜻은 회사라는 뜻이죠. 전체 회사의 모든 부문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전사적이란 표현을 합니다. 한자어가 돼서 조금 처음에 이해하기가 어려우시죠. 그래서 회사의 모든 기능들을 총망라했다 해서 전체 회사에 관련된, 그래서 전사적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기업의 조직도를 여러분들이 보실 기회가 있으시겠죠. 재료의 대표이사가 있고 그 위에 각 기능들을 담당하는 독립적인 기능을 담당하는 부서들이 있고 그 밑에 또 세부적인 그런 팀이라든지 세부적인 부서들 그리고 담당자들로 구성되어진 조직도를 보실 기회가 있으실 겁니다. 이런 조직도를 보게 되면 이 기업이 어떤 업종에 있구나, 이 기업의 규모는 어떠하구나, 이 기업의 주요 핵심 업무들은 어떠하구나 이런 것들을 쉽게 파악할 수가 있죠. 그 이유는 기업의 조직도에 나타나 있는 부서들의 업무 역할들이 각자 다 독립적이고 다른 역할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조직도만 봐도 전반적으로 어떤 업무들이 진행이 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ERP에서 앞에 전사적이라고 하는 표현은 기업의 여러 부서들의 업무들을 총망라한 정보 시스템이다 라는 뜻이라고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전사적 자원 관리의 리소스, 자원에 대한 부분입니다. 기업은 기업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기업이 가진 인적 자원, 물적 자원들을 활용을 하게 되죠. 그래서 여기서 기업의 자원이라고 하는 것은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인적 자원, 물적 자원을 의미를 합니다. 물론 기업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활용되어지는 자원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인적 자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선은 1차적으로 기업 내부를 구성하고 있는 구성원들, 즉 임원이나 직원들을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 사람들이 협력해서 기업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같이 노력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대상이 되어지는, 기업 활동의 대상이 되어지는 고객이나 또는 거래처 등이 모두 다 기업의 중요한 인적 자원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물적 자원입니다. 물적 자원이라고 하는 것은 인적 자원이 아닌 기업이 보유하고 기업의 목표 달성을 위해서 활용하고 있는 자원들, 이것이 전부 다 물적 자원이 되겠죠. 이런 물적 자원은 다시 유형 자원과 무형 자원으로 나누어집니다. 기업의 목표라고 하는 것은 기업의 이익 추구가 1차적인 목표지 않습니까? 기업이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제조기업 같은 경우에는 어떤 제품을 생산을 해야 될 테고요. 서비스 기업 같은 경우에는 고객들한테 자기들이 가진 기술을 이용해서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겠죠. 이럴 때 사용되어지는 어떤 형태를 가진 자원들, 즉 제조 설비라든지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설비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유형의 자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나아가서는 그러한 설비들을 가동하는 데 필요한 여러 가지 재료들, 그리고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원재료들, 이런 부분들까지 유형의 자산이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무형의 자산은 눈으로 보일 수가 없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무형의 자원들은 기업이 가지고 있는 기술이라든지 또는 정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중요한 기업의 자원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나 자본이 기업 입장에서는 기업의 규모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자원 중에 하나다라고 볼 수가 있고, 그런 측면에서 ERP에서는 이러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인적 자원, 물적 자원들을 모두 다 총괄해서 관리해 줄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시스템이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진다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관리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플래닝이지요. 플래닝이라고 하는 부분은 우리가 기업 관리를 개념을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고 계시리라고 생각됩니다만은, 경영이라고 하는 것은 기업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인적 자원, 물적 자원들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활용하고 계획하고 통제하는 그런 활동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것이 경영의 활동이라고 한다면은, 관리 활동이라고 하는 것은 좀 더 구체적으로 그런 경영 활동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각 기능 부서들에서 자기들이 담당한 업무들을 진행함에 있어서 플랜 두 C를 반복해서 수행하는 것이죠. 플랜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업무를 계획을 하고, 두라고 하는 것은 그 계획을 실행을 하고, 그 다음에 C라고 하는 것은 계획 실행 결과가 제대로 계획을 달성하였는지 검토하고 비교해서 다시 계획을 수정하는 그런 업무들이 반복적으로 진행이 되어지는 것이 경영 관리 업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으로 볼 때 ERP라고 하는 부분은 다시 한번 우리가 정의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ERP라고 하는 것은 기업의 모든 전반적인 업무들을 총망라해서 통합을 하고, 그리고 기업이 가진 인적 자원, 물적 자원들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연계를 시키고, 그리고 그것을 플래닝하는, 즉 관리하는 플랜 두 C의 과정을 실행할 수 있도록 관리해주는 그러한 시스템이 ERP 시스템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능들 때문에 오늘날에서는 대기업 또는 중견기업, 그리고 80%가 넘는 중소기업들이 기업의 활동의 핵심적인 기능을 하는 경영정보 시스템으로 활용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나 ERP는 실시간으로 모든 자원들을 연결하고 정보들을 공유할 수가 있기 때문에
ERP를 사용하는 기업과 ERP를 사용하지 않는 기업이 의사결정을 하는 속도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ERP를 사용하지 않는 기업은 그러한 변화에 대한 의사결정을 빨리 내릴 수가 없고 문제점에 대처할 수가 없기 때문에 경쟁에 뒤처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ERP가 굉장히 핵심적인 기업의 정보 시스템으로 활용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ERP가 등장하게 된 배경을 잠깐 살펴볼까 합니다. 경영혁신이라고 하는 그런 용어를 우리가 접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경영혁신이라고 하는 것은 기업의 모든 운영 방식들을 바꾸는 것을 우리가 경영혁신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경영이 나타나게 된 이유는 기업의 환경은 끊임없이 바뀌기 때문이지요. 과거의 여러 연구 자료들을 보아도 미국의 글로벌 기업, 500대 상위 글로벌 기업들을 40년간 추적을 했더니 불과 32% 정도밖에, 초기에 비해서 32% 정도밖에 살아남아 있지 않다라는 그런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1960년대부터 추적 조사를 했더니 불과 12%밖에 살아남지 않았더라 하는 것을 연구 결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는 그렇게 글로벌 기업들 또는 대기업들임에도 불구하고 기업의 환경이 끊임없이 바뀌기 때문에 거기에 적절하게 대응한 기업들은 존재가 계속 유지가 될 수가 있고 그리고 발전할 수가 있죠. 반면에 그런 기업의 환경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거나 또는 대응 속도가 느린 기업들은 도태되거나 소멸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역사적으로 봐도 가장 근간에 이루어졌던 IT의 변화, IT의 기술 변화에 따라서 그 전에 노키아라든지 또는 모토로라라든지 또는 소니라든지 또는 닌텐도라든지 이런 세계적인 IT 기업들이 인터넷의 등장이라고 하는 그 기술을 빨리 받아들이지 못하고 빨리 변신하지 못해서 그래서 세계 1위 기업들을 내주고 결국은 중소기업 그 존재가 미미한 그런 그 기업 위상을 가지게 되고 나락의 길로 떨어진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기업의 환경이 바뀌게 되어지는 가장 큰 이유는 결국은 새로운 기술이 등장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기업이 아무리 어떤 튼튼한 경쟁 우위를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기술을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기술이 나오게 되면은 그 기술은 우리가 가지지 못한 것이죠. 근데 그 기술을 가지고 새로운 경쟁 기업이 나타나면은 결국은 우리가 도태되어질 수밖에 없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역사적으로 볼 때 1차 산업혁명, 2차 산업혁명, 3차 산업혁명, 4차 산업혁명은 지금 진행되고 있죠. 이런 역사적으로 산업혁명들이 있었습니다. 1차 산업혁명은 농업화 시대에서 증기기관을 통해 가지고 기계화 시대로 바뀌게 되었죠. 2차 산업혁명은 증기기관에서 전기를 이용한 내연기관이 나타났고 그래서 대량 생산 문명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한 그런 지구촌이 만들어지게 되었죠. 3차 산업혁명은 그 전에 없었던 인터넷이라고 하는 또 컴퓨터라는 기술이 새롭게 나타나고 그래서 기존의 산업 현장의 관행들을 모두 다 바꿔버리고 또 완전히 뒤집어 버렸지요. 그래서 기존의 오프라인에서 존재하던 거대 기업들이 새롭게 만들어진 신생 디지털 기업들한테 지금은 주가 총액이 역전당한 그런 상황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4차 산업혁명은 인공지능이나 빅데이터로 대변이 되어집니다. 아직은 과거 산업혁명의 역사를 볼 때 지금 4차 산업혁명은 아주 초기입니다. 앞으로 어떤 시대가 벌어질지 우리가 알기가 어렵죠.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지금의 기업들이 이런 새로운 산업혁명들에서 대두되는 기술들을 빨리 받아들일 수 있다면 생존이 가능할 테고요. 그러지 못하면 도태될 수밖에 없다 하는 것들을 우리가 과거 역사에서 볼 수가 있고 그런 측면에서 기업들이 경영혁신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영혁신이 오늘날 특히나 더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는 이유는 기업의 정보기술들이 끊임없이 바뀌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보기술에 익숙하지 않은 기업들이 많았죠. 그런 기업들 또는 아까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닌텐도라든지 또는 노키아라든지 모토로라 같이 인터넷의 발달에 적응하지 못한 기업들은 그런 정보기술에 가져오는 환경 변화에 적응하기 못하고 도태되어지기 때문이다 하는 겁니다. 이런 정보기술이 발달되어진 이면을 보면은 업무가 복잡하게 되고 스피디한 사회가 되어지고 글로벌한 기업들이 되어지기 때문에 기업 환경이 되기 때문에 기존의 사람들의 손으로 수작업으로 업무가 처리되어져서는 그 속도나 그 복잡성을 따라갈 수가 없다는 문제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영 혁신을 통해서 새로운 정보기술을 받아들여야만 된다라고 하는 필요성이 기업의 대두가 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영 혁신을 통해서 기업이 생존할 수 있는 전략을 모색하는 방법들, 그런 것들이 바로 경영 혁신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경영 혁신 운동은 선진국에서 이미 오랫동안 전문가들에 의해서 연구가 되어졌습니다. 다양한 방법들이 연구되어지고 또 현장에 다양한 방법들이 적용이 되었습니다만은 대표적인 몇 가지 기능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다운사이징인데요. 다운사이징이라고 하는 것은 기업이 방만하게 운영되어졌던 그런 기업의 규모를 축소해서 기업의 원가를 절감을 하고 기업의 의사결정의 속도를 빠르게 하자라고 하는 것이 다운사이징의 기본적인 목적입니다. 이런 방만하게 운영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조직이 커진다는 뜻이고요. 그 조직에 포함되어지는 인력이 늘어난다는 얘기죠. 그래서 결국은 기업의 이익이 늘어나지 않는데 조직 규모가 커지고 인력이 커진다는 것은 원가가 인건비를 비롯한 원가가 늘어난다는 얘기입니다. 기업의 경쟁력이 떨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중간관리층을 없애고 그리고 새로운 정보기술들을 이용을 해서 중간관리층이 해왔던 일들을 정보기술들을 이용해서 처리를 하고 중간관리층을 없애고 조직 규모를 작게 함으로 해서 신속한 의사결정, 유연한 의사결정이 가능하도록 하자 하는 것이 다운사이징의 목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아웃소싱을 들 수 있습니다. 아웃소싱이라는 전략은 기업의 업무 흐름을 보게 되면은 어떤 기업의 핵심적인 기능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구분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미국의 유명한 마이클 해머라는 그런 학자가 기업이 가지고 있는 가치사슬은 무엇인가, 그 가치사슬을 통해서 기업이 어떤 핵심 활동을 운영을 하게 되고 어떤 이익을 남기게 되는가 하는 것들을 연구조사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이 이익을 남기기 위해서는 결국은 핵심 활동과 지원적 활동으로 구분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 핵심 활동들 중에서도 더더욱 기업의 역량을 집중시킬 수 있는 핵심 기능이 무엇인지를 끊임없이 추구를 하여야만 기업이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고 경쟁 우위를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주장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이키 같은 그 세계 인류 기업들은 미국 본사에는 스포츠 용품을 설계하고 그다음에 그 광고하고 판매하고 이런 기능들만 남겨놓는 것이죠. 결국은 나이키 입장에서는 핵심 기능은 바로 그런 설계 기술들 그리고 그 판매하고 하는 기술들만 판매망을 구축하고 판매하는 기술들이 우리의 핵심 기술이다. 그럼 나머지 스포츠 용품들을 생산하고 하는 기술들은 다 아웃소싱을 하는 겁니다. 즉 외부 기업에 의뢰를 하는 것이죠. 아웃소싱이라는 것은 기업이 필요로 하는 어떤 기능들을 외부 기업에 의뢰하는 것을 우리가 아웃소싱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나이키 같은 기업들의 제조시설들, 생산 공장들은 전부 다 동남아나 이런 제3국가에 나와져 있죠. 그리고 새로운 제품이 나올 때마다 기존의 공장의 생산 라인을 바꾸기가 어렵기 때문에 새로운 디자인의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새로운 협력자를 찾아서 거기서 생산하도록 하는, 그래서 빠른 제품의 변환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으로 나이키는 엄청난 매출과 영업이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 초일류 기업으로서 존재할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아웃소싱 전략을 적절하게 활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는 것이죠. 다음으로 JIT, Just in Time입니다. 이 Just in Time이라는 전략은 일본의 도요타 자동차가 재고를 관리하기 위한 그런 전략으로서 도입한 경영혁신 운동입니다. 자동차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부품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수없이 많은 협력 기업들이 필요하지요.
자동차 같이 많은 부품들을 활용하는 기업들은 생산 일정에 차질을 빚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재고들을 항상 안전 재고 이상으로 미리 확보하고 저장해 놓는 그런 관행들이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재고 디자인이 바뀐다든지 하면 과거에 모아두었던 재고들은 소용이 없게 되죠. 그래서 원가를 높이는 그런 원흉으로서 재고의 문제가 대두되곤 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도요타 자동차가 우리는 재고를 제로로 가지고 가겠다를 선언을 했죠. 그것이 이제 바로 just in time, 즉 필요할 때 그때 재고를 공급받아서 바로 생산 공정에 투입할 수 있도록 하겠다 하는 뜻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협력회사들, 부품을 공급해주는 협력회사들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했고요. 그리고 생산 일정이 굉장히 표준화되어지고 필요한 부품들이 표준화되어지고 그리고 공급회사들로부터 즉시 공급받을 수 있는 그런 정보 시스템의 연결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이 도요타 자동차의 저스트 인 타임이 재고 관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혁신적인 방법이다라고 해서 각광을 받았고 또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어진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BPR의 오늘의 주제인 BPR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다른 또 여러 가지 전략 형태들이 있습니다만은 BPR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BPR이라고 하는 것은 비즈니스 프로세스 리엔지니어링이라고 하는 용어의 약자로 BPR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하면은 업무 재설계 또는 업무 흐름 재설계라고 표현을 합니다만은 사실은 이런 새로운 IT 용어들이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다시피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해서 사용되어지는 것보다는 원어로 그냥 그대로 적용되어지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우리나라 말로 번역되어진 용어와 함께 전문 용어도 그냥 그대로 수용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BPR이라고 하는 용어의 개념은 기업의 활동, 업무들을 최적화할 수 있도록 그리고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경영혁신 기법입니다. 아까 우리가 ERP의 개념을 살펴볼 때 기업의 전사적 할 때 기업의 기능을 담당하는 여러 부서들이 있다고 했죠. 그 부서 밑에는 그 업무들을 담당하는 또 여러 직원들이 있습니다. 그 직원들의 활동 내역들이 다 서로 또 다르지요. 그렇기 때문에 각자가 하는 업무들의 내용이 다르고 각 부서들이 하는 업무들의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각 개인이 하는 업무의 결과 또는 각 부서가 만들어낸 결과들을 서로 공유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업이 그러한 자료들을 활용을 하고 공유하고 그것을 이용해서 어떤 의사결정을 하기까지에는 많은 시간이 걸리게 되고 또는 걸림돌이 발생되어질 수밖에 없는 문제가 있지요. 그런 측면에서 BPR을 통해서 그런 문제점들을 해결을 하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반복적인 업무들, 이 부서에서도 하고 저 부서에서도 하는 그런 업무들이 굉장히 많았죠. 그 얘기는 이 부서에도 똑같은 일을 하는 사람이 있고 저 부서에도 똑같은 일을 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당장 우리가 볼 때 인력적인 낭비가 있겠죠. 그리고 불필요한 업무들이 있습니다. 불필요한 결제 과정들이 쭉 누적이 돼 있다라고 한다면은 제일 일선에서 어떤 사람이 취재하는 업무를 보고를 하면은 그것을 중간 관리층에서 1차 결제하고 2차 결제하고 3차 결제를 해서 일선에서 어떤 오류가 없는지를 끊임없이 확인하는 그런 불필요한 과정들이 반복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반복적이거나 불필요한 업무들을 제거하고 통합하고 단순화해서 업무 과정이 신속하게 진행되도록 재설계하자 하는 것이 바로 BPR의 목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BPR은 여러분들께서 이제 어떻게 그런 것이 가능할까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만은 이런 BPR, 즉 업무를 재설계하고 업무 흐름을 재설계하는 과정에서 몇 가지 원칙을 보면 여러분들이 BPR의 효용이 이런 것이 있겠구나 하는 것을 이해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먼저 기업에서 진행되어지는 업무를 누가 그 업무를 처리를 할 것이냐 하는 것이죠. 그래서 각 부서에서 처음에 그 업무들을 준비를 하고 그 업무들을 진행하고 그 업무들의 처리 결과를 담당을 합니다만은
그러다 보니까 업무의 진행 과정에 따라서 각 부서들이 서로 연계되어지거나 중복되어지는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의 결과를 중시하는 프로세스로 가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업무가 어떤 형태로 결과가 나타나는지, 그 결과를 누가 활용할 건지를 밝혀내고 그 부서가 그 업무를 추진하고 담당하게 하자. 그리고 그 업무의 진행 과정에서 필요한 데이터들을 입력을 하고 그 필요한 데이터들을 공유를 하게 하자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 부서에서만 필요한 데이터를 한 번만 입력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업무를 그 부서에서 직접 처리하게 되는 것이죠. 다른 부서에 자기가 필요해서 필요한 데이터이긴 합니다만 그것을 다른 부서에 의뢰하지 않고 자기가 직접 처리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은 훨씬 더 업무 속도가 빨라지게 될 테고 업무의 오류가 적게 될 테고 업무가 신속하게 처리가 되어질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과정들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다양한 부서에서 다양한 정보들이 생성이 되어지고 그것이 다른 관련 부서에 공유가 되어지기 때문에 수작업으로 진행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런 BPR의 원칙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필요한 정보 시스템이 반드시 필요하겠다 하는 그런 문제가 제기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나온 것이 바로 ERP지요. 그래서 BPR이라고 하는 것이 기업의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신속하고 정확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그런 업무 흐름이 필요한 것이고, 그런데 그것이 제대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수작업으로는 곤란하다. 기존에 해왔던 업무 방식으로는 안 된다. 그래서 최신 정보 기술을 도입을 하여야지만 된다라고 하는 결론에 도달을 했습니다만은 사실은 BPR 초기에는 성과가 제대로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BPR이라고 하는 경영혁신 이론은 굉장히 훌륭했습니다만 그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컴퓨터의 성능이 충분하지 못했고요. 네트워크의 속도가 제대로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런 업무들을 통합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정보 시스템이 아예 없었던 것이죠. 그러다가 IT 기술이 발전이 되어지고 그리고 ERP가 등장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시 경영혁신이 그 중요성이 힘을 얻게 된 것이고, 그래서 경영혁신과 더불어서 ERP라고 하는 정보 시스템, 통합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경영정보 시스템이 오늘날 기업들의 핵심적인 솔루션으로 활용이 되어지고 있다라고 보겠습니다. 이러한 ERP의 발전 과정을 우리가 좀 살펴볼까요? ERP는 1970년대 MRP1으로부터 시작해서 오늘날의 확장형 ERP까지 진행이 되었습니다. 1970년대는 MRP1이라고 하는 그 솔루션, 업무의 어떤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한 솔루션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80년대 MRP2라고 하는 솔루션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90년대 ERP가 만들어지게 되고 이제 2000년 이후에는 확장형 ERP까지로 이렇게 발전이 단계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그 자격증 시험을 보시다 보면 가끔 이런 문제들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다음 중 ERP 발전 단계가 맞는 것은 뭐 이런 내용들을 보실 기회가 있으실 텐데요. 그래서 MRP1, MRP2, 그 다음에 ERP, 확장형 ERP의 단계를 거치면서 발전이 되어져 왔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MRP1, MRP2라고 하는 것은 앞에 용어가 내용은 다릅니다만 같이 용어가 약자로서 MRP가 사용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것을 상호 구분하기 위해서 MRP1, MRP2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MRP1부터 살펴볼까요? MRP1은 Material Requirement Planning이라고 해서 자재 소요량 관리라고 번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두 문자를 따서 MRP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재 소요량이라고 하는 때 이 자재라고 하는 것은 어떤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서 필요한 원재료들, 부품들을 자재라고 얘기를 합니다. 소요량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서 그러한 원재료나 또는 부품이 얼만큼 필요한지 필요한 양을 계산해내는 것이 소요량인 것이죠. 관리라고 하는 것은 그런 어떤 원재료나 부품이 필요한지 몇 개나 필요한지를 생산 일정에 따라서
효율적으로 공급받고 조달받고 투입하는 생산 공정에 투입할 수 있도록 하는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프로그램이다라고 해서 MRP가 자재 소유량 관리 솔루션으로서 사용이 되어졌습니다. 과거에는 MRP가 나오기 전에는 기업들의 창고에 수없이 많은 재고들이 쌓여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또는 작업의 진행에 따라서 창고 구석에는 어떤 재고들이 쌓여 있는지 파악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제품의 디자인이 바뀌게 되면은 과거에 쌓여져 있던 재고들은 전부 다 폐기 처분을 할 수밖에 없는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원가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했던 재고들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관리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두가 되었고요. 특히나 문제점들이 어떤 생산 계획 일정에 따라서 제품을 생산을 하다가 부품이 모자르게 되면은 생산 공정이 중단이 되지요. 그래서 오히려 재고가 남는 것보다는 생산 공정이 부품의 미비로 인해서 중단되어지는 문제가 더 컸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런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컴퓨터 응용 프로그램이 개발이 되었는데요. 그것이 바로 MRP였습니다. 그래서 MRP가 자재 수급을 원활하게 하고 생산 일정을 제대로 관리할 수 있도록 그리고 재고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주는 커다란 기여를 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른쪽 옆에 밑에 보시면은 자동차에 들어가는 부품들이 있죠. 자동차 부품에 약 3만 개 정도의 자동차를 완성하는데 약 3만 개 정도의 부품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이것이 만약에 정보 시스템의 도움이 없이 수작업이나 또는 엑셀이라고 하는 단순 도구를 이용해서 과거에는 그렇게 진행이 되어져 왔습니다만 오늘날에 그렇게 진행이 된다라고 한다면은 도저히 이것을 다 적절하게 관리하기가 쉽지가 않겠죠. 그래서 MRP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얼마나 커다란 기여를 했는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MRP2입니다. MRP2는 Manufacturing Resource Planning의 약자입니다. Manufacturing이라고 하는 것은 공장에서 어떤 물건을 만드는 제조지요. 물건을 만드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Resource라고 하는 것은 그 제조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인적, 물적 자원들을 얘기를 합니다. 단순하게 원재료나 부품뿐만이 아니라 사람이라든지 설비라든지 또는 작업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모두 다 포함되어진 것이 생산 현장에서의 리소스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플래닝은 관리 활동이겠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제조자원 관리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1980년대에 이 업무용 프로그램이 만들어졌고 기존의 MRP1, 즉 재고를 관리하기 위한 프로그램의 워낙 효과가 좋았기 때문에 이 기능을 좀 더 확산을 해서 공장 생산 시설 전체에 어떤 자원들, 인적 자원, 물적 자원들까지 유형 자원, 무형 자원까지 포괄해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솔루션이 있으면 참 좋겠다라고 해서 나온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생산 계획 업무라든지 또는 생산 계획에 관련되어진 여러 그 투입 문제들을 관리해 줄 수 있는 그런 제조 업무용 통합 솔루션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MRP2의 가장 큰 장점은 원가 절감 그리고 제조 자원 관리에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 있는 MRP1과 같이 앞에 두 문자를 땄기 때문에 같은 MRP이지요. 그래서 MRP2 제조 자원 관리 Manufacturing Resource Planning도 굉장히 중요한 그런 개념이었기 때문에 MRP1, MRP2로 이렇게 구분을 해서 명칭을 갖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ERP입니다. ERP는 앞에서도 충분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MRP2가 Manufacturing Resource Planning이죠. 그래서 제조 현장에서의 자원을 관리한다라고 한다면은 이것을 좀 더 기업 전체로 확산한 것, 즉 Enterprise Resource Planning입니다. 그래서 기업 전체 인적 자원, 물적 자원, 무형 자원, 유형 자원들을 총망라해서 통합 관리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ERP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MRP와 그리고 MRP1, MRP2의 기능들을 포괄을 하고 있고 기업 전반의 관리적인 활동에까지 이 통합정보 시스템의 기능을 확산시킨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전사적 자원 관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BPR, 경영 혁신 업무를 같이 병행할 수 있는 그러한 기능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확장형 ERP입니다. Extended ERP라고 표현을 하고요. 2000년대 개발되어진 기업의 업무용 솔루션입니다. 기존의 ERP가 최근의 기술 변화에 따라서 새로운
기능들을 많이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러한 새로운 기능들을 ERP에 연계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개념이 확장형 ERP입니다. 그래서 이런 ERP는 특히나 이제 기업 간의 연계 업무들 또는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는 전자상거래들 이런 업무는 기존의 ERP가 나왔던 초기의 상황하고는 좀 다르지요. 그래서 오늘날에는 이렇게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는 기업 간의 거래들 또는 전략적인 경영 문제들 이런 것들이 과거보다 훨씬 중요해졌고 그런 거래 빈도가 많아졌기 때문에 새로운 기능들을 필요로 하고 그래서 그것을 과거의 기본적인 ERP와 구분을 해서 확장형 ERP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러한 ERP의 중요성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만은 ERP가 기업에 어떤 방식으로 도입이 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고 그 효과를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ERP 도입의 필요성입니다. 왜 기업에 굳이 ERP가 필요하겠느냐 하는 부분이죠. 그 필요성의 첫 번째는 모든 정보를 실시간으로 통합 처리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기업의 각 전사적이라고 할 때 기업의 조직도 기억나시죠? 그래서 기업의 모든 부서들 그리고 그 부서에서 일하는 모든 직원들의 활동 하나하나가 결국은 데이터를 생성하게 되고 그것이 모여서 정보를 만들게 됩니다. 다른 부서에서는 타 부서에서 만든 어떤 정보들이나 데이터를 필요로 하고 그것을 이용해서 또 다른 업무로 연결이 되어지죠. 그런데 그런 데이터들이 서로 연결되지 못하면은 그 데이터를 받기 위해서 과거에 우리가 경험했던 것처럼 일일이 프린터로 출력해서 그 프린트물을 보고서로 만들어서 전달을 해준다든지 이런 형태로 업무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ERP는 실시간으로 그런 데이터들을 공유할 수 있고 통합 처리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기업의 영업 업무들, 생산 관리 업무들, 인사 업무, 회계 업무, 재무 관리 업무들 이런 업무들이 전부 다 ERP를 중심으로 해서 오른쪽에 이 그림을 보시는 것처럼 ERP 시스템을 중심으로 해서 모두 다 데이터들이 통합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여기서 이제 실시간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실시간, 리얼타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실시간 처리라고 하는 것은 과거의 배치 처리라고 하는 일괄 처리하는 것과의 상반되어진 개념입니다. 과거에는 어떤 데이터들이 발생이 되어졌을 때 그 데이터들을 모두 다 수합해서 일정 시간이 지난 후에 한꺼번에 그 업무들을 처리를 했습니다. 물론 처리하는 비용이 싸다라고 하는 그런 장점이 있었습니다만은 오늘날 같이 기업 환경이 급변을 하고 수없이 많은 빅데이터들이 쏟아져 나오는 이 환경에서는 그런 데이터들을 모아가지고 일정 시간 후에 일괄 처리하는 것은 굉장히 비효율적이고 그리고 의사결정이 늦어질 수밖에 없는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데이터가 발생되어지는 현장에서 데이터들을 입력하고 그리고 바로 처리하도록 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은 그 처리 결과를 바로 눈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 실시간 처리 방식의 가장 큰 장점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이러한 실시간 처리를 하기 위해서는 장점은 바로 처리가 가능하고 입력할 때 어떤 오류가 있을 때 그 오류를 바로 해결할 수 있고 즉시 결과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다음 연속되어진 다른 업무들을 진행할 수 있는 신속성이 있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만은 물론 단점이 있습니다. 배치 처리 방식에 비해서는 업무가 발생되어지는 시점에서 데이터를 입력해야 되기 때문에 단말기, 터미널 같은 또는 다양한 서버라든지 이런 시스템들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IT 투자 비용이 늘어나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지역이 여러 군데 흩어진 곳에서 데이터를 입력하게 되기 때문에 네트워크로 모두 그 단말기들을 연결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네트워크가 항상 안정적으로 유지되어야 된다. 즉 네트워크를 유지하고 관리하는 문제점들이 좀 커다란 부담으로 오게 됩니다만은 그러한 여러 가지 단점이 실시간 업무 처리를 하는 장점보다는 아주 미약한 부분이기 때문에 오늘날 모든 기업들은 ERP를 이용해서 실시간으로 업무를 처리하게 되는 그래서 처리되어진 업무를 공유하게 되는 그런 방향으로 진행이 되어지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ERP의 도입 필요성은 경영혁신, BPR을 ERP를 도입하게 되면 자동으로 수행할 수 있는 효과를 갖게 된다는 것이죠.
ERP 안에는 ERP를 설계할 때 베스트 프랙티스라고 하는 모범적인 기업의 선진 업무 프로세스가 들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ERP 프로그램은 어떤 범용으로 모든 기업들이 사용할 수 있는 상용 프로그램을 이미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기업에 도입할 때 조금씩 그 기업에 맞춰서 변형을 하는 절차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ERP의 업무 흐름은 가장 잘 그 성과를 내고 있는 초인류 기업들의 업무 프로세스를 벤치마킹하고 그 업무 흐름을 기반으로 해서 프로그램을 완성하게 된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어떤 ERP 프로그램을 도입을 하게 된다라고 하고 그 ERP 프로그램을 우리 기업의 업무 흐름을 적용시킨다라고 하면은 우리 기업도 자연스럽게 ERP 안에 포함되어져 있는 세계적인 기업의 업무 흐름을 따라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동적인 그런 그 경영 혁신, BPR, 업무 흐름 재설계가 진행이 되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여러분들께서 베스트 프랙티스라는 용어에 대해서 이해를 가지고 있으실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아마 시험에서도 이런 베스트 프랙티스의 개념을 묻는 문제들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도입 필요성에 대한 세 번째 문제로서는 ERP는 과거의 다양한 업무용 프로그램에 비해서 충분한 확장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확장성, extendability라고 하는 것은 기존에 어떤 우리가 도입했던 ERP 프로그램에 새로운 기능이 필요할 때마다 추가적으로 연결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그 가능성을 얘기를 합니다. 어떤 프로그램들은 기존에 만들어진 프로그램에 새로운 기능들을 추가하려면 아예 프로그램을 처음부터 다시 설계하고 다시 개발해야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ERP는 아까 우리가 익스텐디드 ERP, 확장형 ERP를 보듯이 인터넷의 어떤 시대를 맞이해서 새로운 기능들 또는 전략적인 기능들이 많이 필요합니다만은 기존의 ERP 프로그램들은 그런 확장성을 염두에 두고 개발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손쉽게 새로운 기능들을 추가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또한 하드웨어들을 연결을 할 때 오늘날에는 우리가 과거에는 ERP의 어떤 데이터들을 검색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업 안에 사무실에 가서 그래서 컴퓨터 모니터 단말기를 켜고 그리고 서버와 연결을 하고 난 다음에 거기서 데이터들을 검색하여야만 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날에는 스마트폰이라든지 또는 태블릿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모바일 환경에서 ERP의 데이터들을 검색하고 조회할 수 있는 기능들을 제공을 하고 있지요. 또한 프린터라든지 이런 다양한 형태의 어떤 출력물들을 우리가 필요로 할 경우에도 기존에 개발되어진 기업이 운영하는 그런 하드웨어만 거기에 접속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굉장히 비효율적이 될 테고 그 기업이 제공하는 하드웨어가 ERP에 연결될 수가 없는 새로운 종류들이 나타났을 때는 ERP의 기능이 제한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런 하드웨어의 익스텐더빌리티, 연결성, 확장성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고 ERP는 모든 그런 오픈 멀티벤더를 대상으로 개발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충분한 확장성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다른 경영정보 시스템보다는 훨씬 더 강력한 그런 도구로서의 기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ERP를 도입해야 되는 필요성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ERP를 도입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ERP를 도입하는 방법은 자체 개발을 하거나 또는 ERP 패키지를 도입하는 두 가지 방법으로 크게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기업의 전산실을 구비를 해두고 그 전산실 조직 안에 전산 전문 인력들을 채용하고 그 전산 전문 인력들을 이용해서 기업에 필요한 여러 가지 업무용 프로그램들을 개발을 했습니다. 심지어는 규모가 작은 기업에서는 자기 기업을 위한 전용 ERP 프로그램들을 계획하고 설계하고 개발을 해왔었죠. 하지만 이런 자체 개발을 할 때 많은 문제점들이 나타납니다. 우선은 ERP의 기능들이 굉장히 방대한 데에 비해서 개발 인력의 숫자는 너무나 작은 것이죠. 그리고 그런 작은 조직에서 방대한 프로그램들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많은 비용과 많은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한 조직 구성원들의 전문 지식이 모자르는 부족한 경우들도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완성되어진 ERP 프로그램이 충분한 기능을 제공하기에는 문제점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자체 개발은 오늘날에는 거의 사용하지 않는 방법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업 ERP를 필요로 하는 기업들이 어떻게 ERP를 도입하느냐 하는 것이죠. ERP 패키지를 이용해서 도입을 하게 됩니다. ERP 패키지라고 하는 것은 ERP를 이미 만들어서 개발해서 그래서 우리가 아래 한글이라든지 여러분들 쉽게 볼 수 있는 또는 오피스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렇게 어떤 박스에 담겨서 포장되어진 형태로 제공되어지는 상품, 우리가 그것을 패키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 ERP도 역시 그런 하나의 상품으로 이미 개발이 되어서 그래서 판매가 되어진다 하는 것이 있죠. 물론 ERP에는 굉장히 다양한 기능들과 프로그램의 그 사이즈가 크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손쉽게 뭐 어떤 주변의 마트나 이런 데서 구입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전문 기업을 통해서 공급을 받기는 합니다만 어쨌거나 ERP는 미리 만들어져 표준화되어진 절차에 따라서 미리 만들어져 있는 하나의 상품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ERP 패키지를 이용해서 도입을 하게 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런 ERP 패키지를 도입을 할 때 다시 이 방법을 우리가 스텝 바이 스텝 방식과 빅뱅 방식으로 두 가지로 구분합니다. 네, 1교시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1교시에서 ERP의 개념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 ERP가 어떤 방식으로 도입이 되어야 되는지, 어떤 효과가 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잠시 후에 2교시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